제9회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고 저희가 그 총 6일 동안 진행하고 오늘 마지막 이제 무대에서 저희 특별 행사 마인드 브릿지 인문학 콘서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올해 주제 아시죠? 만인을 위한 인문학이고요. 책에는 사람이 산다라는 소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문학, 그리고 일, 그리고 사람, 사랑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죠. 인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권우 도서평론가, 정혜운 PD, 그리고 정용실 아나운서, 그리고 강병인 캘리그라피 이 네 분의 총 디렉터분을 모시고요. 마인드 인문학 콘서트라고 저희가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강신주 선생님 잘 아시죠? 네, 오늘은 지금 이권우 도서평론가와 함께하는 인문학으로 산다라는 장르의 섹션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들이 오늘까지 계속 6시까지 돌아갈 예정이고요. 일에 대한 다상담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이권우 도서평론가님과 그리고 또 저희 잘 아시죠?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옆에 있는 분이 강신주 박사입니다. 큰 박수로 좀.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인문학 이야기를 야외에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잘 아는 사이여서요. 나중에 누가 잘 되면 유랑단 꾸며서 이렇게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철학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예, 제가 잘 되지 않고 우리 강신주 박사 잘 돼서 드디어 철학 유랑단을 좀 출범하는 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강신주 박사가 지 인생도 못 살면서 남 상담해 준다고 해서 그것도 다 해준다 해서 다 상담이에요? 예. 뭐 하나나 잘하지 뭘 다 잘하겠다고. 다상담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 그 중에도 좀 반응도 좋고요.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든지 책이 나오면 안 읽는 걸로 유명한 나라여서 특히 인문학책은 잘 안 나가는데 강신주 박사 책은 잘 나가고 다상담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 정치, 쫄지마 편인데요. 그 책하고 사람은 달아서 잘 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추앙하지 마시고요. 예, 좀 쫄았죠? 지금요? 예. 아니요. 아, 마이크만 잡으면 안 쪼는군요. 예, 그 가운데 일에 관한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휴일이라는 의미가 일과 관계 속에서 휴일인 거죠, 사실. 근데 이번에도 다상담 1편에 보면 상당히 좀 파격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뭐 회사 다니시면은 개기면서 다니라고 하지를 않나. 예, 뭐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글쎄 오늘도 어떤 파격적인 발언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 이전에 그 스님 이름이 뭐죠? 그 스님이 네. 백장 스님 얘기라든지 마르크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시면서, 예, 발언의 파격성에만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이런 발언이 가능하도록, 예, 우리 강신주 박사 깊이 있는 철학의 어떤 다 있는 그분들의 말과 함께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 페이스북 친구가 대기업 부장이신데 강 박사 이번에 다상담 책 읽더니 이 양반은 회사를 안 다닌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책에 보면 회사 다니는 얘기도 있었는데 원래 대기업 다녀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지만 다녔는데 일단은 다닐 수 없었다라는 건 맞는 게요. 이렇게 저는 정전기가 나요. 정전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회사 문고리를 잡으면은 정전기가 나는데 3개월 지나니까 불이 보여요. 파박. 그 정전기 많이 나셨던 분 알죠? 이렇게 문고리 잡으면 불 나는 거 아세요? 파박. 그러더니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문을 못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동료들이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갈 때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했죠. 이러다 죽겠다. 지금 6개월이면 이렇게 불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퍼벅퍼벅 터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 맞는다라 그러나? 예. 다녔던 회사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안 되는 회사잖아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안 되죠. 정유회사. 예.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그 여수 밤바다는 좋았어요 그때?
아 여수가 아니고 저는 울산 쪽이었어요. 아, 울산이었나요? 네, 울산이에요. 울산. 지금 유공. 아, 예. 지금 SK죠. 지금 SK죠. SK 그 유공이라고 그랬었을 때. 예, 그러니까 거기를 얼마나 다니셨던 거예요? 거기 한 7개월이요. 그러니까 어. 저기 뭐야 예전에 공대생들 제가 저 공대거든요. 이 공대생들은 보통 3학년서부터 취업이 됐었어요. 80년대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방학 때는 일을 하죠. 일을 하고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지면은 한 실질적으로 한 1년여 이상은 다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일에 대한 얘기할 때 본인 경우도 사실 녹아 있는 거고. 노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겉보기보다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 보면 둔해야 직장 생활을 해요. 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은 둔하지 않는데 둔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아이들 보고 대기업 딱 다니라고 그러면 애들 막 다 자살할 거예요. 삼성전자 딱 다니라고 하면 100%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연습이 되는 거죠. 둔해지도록. 이제 군대도 갔다 오면서 까라면 까고 뭐 이런 것들의 그 둔해짐을 익숙해지고 나서 대기업에 딱 다니는 거죠. 다니면 편해지니까 이제 그런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민감하고 섬세한 삶을 유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직장 생활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예. 근데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인문학자도 뭐 철학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화공과를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갈 때? 그게 그 일단은 그 영향이 많아요. 그 주변 그 선배들의 영향 있죠. 제 친구의 형이 화공과를 다녔는데 그 형이 잘생겼어요. 기타도 잘 치고. 아, 옆집 누나가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화학적 변화가 나는 흥미로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뜻대로 안 돼요. 그 뜻대로 안 되고 의미가 나중에 부여되죠. 우리 자서전 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자서전이 맞으면요. 20살에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글을 한번 써보세요. 100%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은 제일 나중에 스토리를 연결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착각에 빠져서 내가 대학 간 이유는 이거였었고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만들어지죠. 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과를 갔어. 이렇게도 의미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거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선택 같아요, 항상. 근데 선택인데 잘 몰라요. 그 선택을 이제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에 도움이 되는 지점은 그 선택할 때 그래도 좀 강력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예언이랑도 상관없고요, 운명이랑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막 어떤 동기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그 동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새로 거기에 의미 부여가 안 되면 거기서 못 다니게 되잖아요, 대개가. 그 의미를 찾다가 붕괴되면 이혼도 하고 회사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우리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뭐 소설들 보면 막 의미를 그러니까 에세이류들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의미를 못 찾으면 우리는 그냥 붕괴되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 그 동기라는 건 얘기 드리면 창피해요. 그래서 철학을 왜 했냐면 책이 어려워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니까 내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승심이에요. 호승심. 이기고 싶어. 그러니까 소설은 읽기 싫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소설 읽으면 나는 순수이성 비판을 읽는다 이런 거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아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느낌은 나중에 배우죠. 그런데 그런 아주 그 사소한 동기 같은 것들이 그 삶을 어쨌든 변화시키고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살아갔었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동기들이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동기대로는 못 살고요. 그런 동력이 있으면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 보여, 이게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면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대학을 화공과를 4년 동안 전공을 했고 남들이 봤을 때 그릇한 직장을 잡았고 거기서 뭐 사실은 뭐 요즘 말로는 노동기족이 될 수 있는 아주 저르게 기회였는데 그걸 박차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전기라니까요. 정전기? 그러니까
어떤 때 정전기가 일어났어요? 무조건 일어났어요? 아니, 회사 들어갈 때요. 어. 사무실에 문을 열 때 이게 조금씩 심해지는 느낌이요. 조금씩 이제 제가 터질 것 같다라는 압박감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그 부장님이 그랬어요. 석유화학 생산부 부장님이 저를 아꼈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당구를 쳤던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상당히 이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심 때. 그때 당구 치면서 상담해드렸던 거예요? 아니 그냥 그분이랑 친해진 거죠.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신주야 너 왜 그만두냐? 그래서 정전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사소한 거예요. 정전기는. 근데 사소한 게 없어요. 삶에서는요. 제가 그 누누이 얘기하지만 혁명가의 고뇌 있죠. 막 사회 체제가 안 좋아.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매일 고민하듯이 어떤 사람은 등 가려운 거 하나로 등 가려우면 아무것도 못 해요. 막 등이 너무 가려울 때 키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이 너무 가려운데? 그러니까 정전기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보면은 인간한테 사소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사소한 거를 사회 입장에서 받아들이죠. 너 등 가려우면 지금 중요한 건 키스니까 키스해. 스파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하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자기가 진짜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버리죠. 버리면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자기가 느낀 대로 못 살게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사유였거든요. 정전기가 난다. 정전기가 난다. 근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버린 거지 철학하는 일은 택한 거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좋아서 했어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문과 인문대 학원에 이제 간 거잖아요. 가면은 그 아이들의 특징들은 되게 철학과 출신들이에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았죠. 이제 학점이 낮은데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가는 과가 철학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이러다가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면 방법은 그 당시도 대학원 일단은 가보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다니던 아이들인데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 이 철학과의 특징은요 어학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 철학만 해도 독어, 불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동양 철학은요 일본어, 중국어, 한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의학대학원, 한의과 대학원, 애들이 석사 정도에 시험 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원에 딱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아이라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얘 시다발이나 하면서 평생 살 것 같다라는 너무 영민해요. 책을 읽어도. 근데 이 아이가 방학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경원대 한의학과에 거의 편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만 남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좋았던 거는 제가 돈을 포기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던 아이들은 돈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끔 만나면 아이들은 이제 후배들이나 그렇게 머리 좋았던 아이들은 후회하죠. 물론 지금 한의사 개업하고 살고 있지만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얻은 교훈은 끈질긴 놈이 이겨요. 제가 봤었을 땐. 불교에서 제가 근기라는 말 아시죠? 모르시죠? 근기.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 깎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애들을 품평을 해요. 소고기처럼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한테는 참선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는 열심히 마당이나 썰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걸 근기인데 뿌리 근자에 키틀 기자를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와전된 말이 끈기예요. 근기가 있다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끈기거든요. 머리 좋은 거는 제가 지금 47살인데 거짓말이에요. 머리 좋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근기가 있느냐라는 거 없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선생님도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뭐 미술하면은 못 먹고 산다 그러지만 진짜 끈기 가지고 10여 년 하면 이 홍대판에서 다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를 머리가 좋아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간다. 그러다가 제자리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뺑글뺑글. 그리고 한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철학 책 읽는 게 좋았고 얘기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게 조금씩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어느 지점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뭐 이번에 책 보면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게 일하지 말을 않으면 먹지도 말라. 상당히 예. 의미가 있었던 얘기 같은데 예. 그 얘기 좀 설명 좀 예. 해주시죠. 그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데 이, 이 자본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전제거든요. 인문학자의 전제인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인문학자가 있으면 쓰레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유괴범이 왜 생겨요? 아이보다 돈이 더 귀해서 생기는 거예요. 유괴범이 있다라고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이걸 용납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들이 성형수술을 왜 해요? 나는 내 모습이 좋은데. 근데 내 얼굴이 트렌디한 얼굴은 아닌 거예요. 면접에서 안 돼. 내 얼굴에 손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는 원칙적으로 자본을 옹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길들여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시죠? 일이라는 거는요,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공학적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일의 가치를 매겨요. 돈이 되는 일과 되지 않은 일을. 돈이 되는 일과 되지 않은 일들. 저희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걸 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선택하고 배우려는 일들은 대개 자본이 원하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든 뭐를 하든 스펙을 쌓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 돈이 안 되는 그 일들이 제일 소중한 일이라는 자각을 진짜 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땐 취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잘 때 있죠. 집에 쫓겨나서 20대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날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구 집에 설거지를 해준다던가 뭐를 하면 먹을 자격이 주어져요, 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요, 자본을 상위의 레벨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가치하다. 대학 시절 보낼 때 영어 공부 많이 하죠. 영어 공부 많이 하셨죠? 하셨어요?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안 돼서. 그런데 대학 시절 대부분은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를. 취업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죠. 공부를 하고 뭐를 하죠. 근데 왜 항상 싫으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체면은 걸어야 돼요. 영어 공부가 좋다. 제가 그 농담삼아 항상 그런 게 얘기했던 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실연당하면 버케브러리 22,000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외웠던 아이가 있거든요. 그 저한테 자랑해요. 신주야, 신기하지 않니? 이 어원이 이거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측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 공부에 몰입할 수도 있어요. 간념의 조작을 통해. 근데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가장 행복한 삶을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도 좋아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작가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같이 저자들은 좀 가능해요. 내가 쓰고 싶은 책 써서 돈이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돈은 안 돼요. 근데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지만. 이건 두 번째 단계야. 그래도 이 사람은 정신이 있죠.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는 낚시하기 위해서야. 음악 듣기 위해서야. 이게 괜찮아요. 최하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 시절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뭐예요? 써야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 써요. 근데 요 세 번째 단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각을 해야 될 게 일들을 행동들 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그 뭐라 그러냐 반성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들은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돈은 안 되고요. 사람들이 싫어해. 제가 농담삼아 그랬죠. 대학 시절에 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학 내내 적벽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4년쯤 졸업 때 적벽가를 완창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폭포에 가서 득음도 하는 거예요. 막. 삼성전자 입사할 때 무슨 도움이 돼요? 면접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미가 뭐야? 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저는 적벽가를 완창해요.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행복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랑 막 많은 일들 중에 좋아하는 거에 리스트업을 일단은 작성을 하고요. 그중에 돈 되는 일들의 리스트업을 매치를 잘 시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포기하고 일단은 회사에서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병신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서 사는 사람을 자기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고요. 남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그러죠. 아시죠? 이건 엄격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고 하면 주인인 거죠. 근데 주인으로 살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인으로 되는 삶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이 일과 무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줄게. 거기서 돈이 오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돈을 버냐고요? 행복하려고 번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장 스님의 얘기가 그거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다양한 각도가 있어요. 취업을 안 해도 돼요. 집에 어머님 설거지만 도와줘도 밥 먹을 자격은 있는 거예요. 백장 스님 얘기로는. 아니면 나가가지고 산보에서 그래서 밥 먹으려는 어머님이 너 뭐 했다고 밥 먹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잠자리를 10마리 잡았어요. 힘들어요. 일하면은 움직일 수 있고 뭐를 하면은 먹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읽으면요. 일하지 않은 자가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재벌의 자식들이나.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여기 건물주들이 있거든요. 이 새끼들 한 50억 정도 하자 건물을 산다고요. 그리고 날로 먹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모든 정치 철학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먹는다라는 건 누군가를 뺏어 먹어야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백장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일만 하면은 먹을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언제 음식을 끊어야 돼요? 일 못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적인 얘기도 같이 하시는 거죠. 일하지 않은 자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여기 이거 건물주들, 여기 건물주들이 여기 돈 많이 벌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민원 다 들어오겠다. 그렇죠. 내라는 법. 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게 되면 가장 그 가정 경영법이 나오는데요. 이자를 통해서 부를 얻는 법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다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죠. 예, 좀 그 얘기를 또 우리 강 박사가 화공을 전공했음에도 철학이 내가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닫던 그런 계기도 같이 한번 좀 더불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 80년대 후반에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전공 수업보다 인문사회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공을 살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랑 해겔 읽었던 친구들이 취업을 할 때 이들은 배신한 거예요. 연력학보다 우리는 그 해겔의 법철학이나 이런 걸 읽었었는데 이 새끼는 그걸 배신하고 그 취업을 한 거예요. 위험해 죽겠어요. 걔네들이 공장 가서 공장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노조나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얘기를 드리기보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하다 보니 그저 집이 가난해서 그 뭐예요. 어렸을 때 좀 집이 부유했으면 어머님이 피아노 있죠, 피아노 좀 강제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 연주를 못 해봤던 경험은 굉장한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좀 나이 어렸던 친구들 있죠. 한 5살 아래인 친구. 그러니까 90년대 초학번서부터 부모님들이 강제로 피아노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르니 몇 번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뭐를 하다가 좋아하는 게. 해봐야 좋은 게 뭔지 발견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저 영화 평론 있죠. 우리 이건우 선생님이 독서 평론이잖아요. 독서 평론가가 뭔지 아세요? 책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형용사 붙이죠. 섹시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근사하다 이런 거 붙였을 때는 다 비교거든요. 뭔지 아시죠? 뭐뭐보다 섹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본 게 아버지밖에 없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딱 나오면 어떤 남자 새끼든지 간에 아버지보단 나아요. 그래서 보통 결혼해가지고 실패하고 이혼한다? 왜냐하면 또 그 상태 안 좋은 남자랑만 살면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다른 애가 또 나오는 거예요. 독서 평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다 그렇죠. 100편의 영화를 제대로 본 사람이 101번째 영화를 평가할 때 내릴 수 있죠. 이거 근사하다. 그거는 100편의 영화의 무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근사하다라고. 여자에 대한 평가도 그렇죠. 소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최소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100명까지는 좀 그렇고 10명까지는 진짜 깊게 사랑해보고 이 남자다라고 해야 돼요.
이왕이면 100명 하라고 그러지 왜 또 줄여? 힘들어요. 저한테 상담 왔던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삼각관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두 여자를 만나는 내진 두 남자를 만나는 여잔데요. 저는 위대하다라고 봐요. 그 체력이 허락이 되세요? 진짜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비범한 정신력과 육체력이 돼야 돼요. 대개는요 둘 다 사랑 못해요. 진짜 그런 분인데 나를 절실히 사랑하는데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면 그분을 칭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도 되죠. 오빠의 힘으로 봤을 땐 한 명을 더 사랑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좋아하는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접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책에서 못 찾아요 절대. 이건 못 찾거든요. 아무리 연애와 관련된 소설을 읽어도 연애를 잘하진 못해요. 이걸 완전히 배워야 돼요. 배워서 그리고 음악도요. 그냥 대충 어떤 클래식 책 보면은 이 음악이 좋아, 뭐 베토벤의 이게 좋아 이렇게 아주 떠들 수는 있죠. 근데 진짜 저 연주회장 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한 예를 들면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이다. 그럼 그걸 듣는 거죠. 뭐 레트리 갔나요? 레트리 연주했던 거, 아바도가 연주했던 거, 뭐 정명훈이 연주하는 거를 다 듣는 거죠. 몇 번만 똑같은 걸 들어보면 알아요. 정명훈이 그 중에 제일 못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딱 내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 예? 아바도가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평가를 내렸을 때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 평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을요. 다양한 지휘자가 했던 걸 들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뭘 좋아하는 걸 찾을 때는요. 100가지를 해야지 찾아요. 그리고 진짜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100명의 남자를 사귀었었던 어떤 여자가 갑자기 저기 남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얘랑 결혼을 할 거야 할 때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아요? 엄청난 무게감이죠. 그러니까 100명을 짓밟고 선택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이거는 이렇게 갇혀 있으시면 안 되고 막 들이대고 해보셔야 돼요.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집에만 살았던 사람이 외국 여행 처음 가면 다 환장해요. 너무 좋아. 그곳에 머물러요? 아니에요. 그 머물렀던 곳 옆에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곳 정도를 돌아다녀 봤었을 때 내가 어느 곳이 좋다라는 무게감이 그때 생기거든요. 이거는요 대신 못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상처도 많죠 대신. 왜냐하면 아까도 뭐 우리 애인 사귀는 거랑 그거랑 똑같죠. 첫 번째 사귀었을 때 또 상처받고 두 번째 상처받고 세 번째 상처받고 힘들어요. 근데 그 상처와 고뇌와 순례의 길이죠 일종의. 그 순례의 길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죠 이렇게 수도원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다. 여기서 영생을 구하리라.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고 작곡가 소설가를 구하는 과정도 그거죠. 하루키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하루키 소설 별로 재미도 없는데 막 본단 말이에요. 다른 작품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루키가 남루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죠. 나라는 사람을.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했는데 우리 각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참선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리스트업만 작성하면 나고요. 애인이 가족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리스트업을 작성하고 랭킹까지 매길 수 있어야 돼요. 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설명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요? 자신을. 난 그거 싫어. 그 음식 싫어.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음식 좋아가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맞을 때 같이 있으면 좋죠. 그 맛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을 못 찾아요. 집에 있으면 못 찾아요. 방 안에 있으면. 인터넷 보면 못 찾아요. 나가서 먹어봐야 되고 만나봐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여행 가봐야 되고 영화를 봐야 돼요.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게 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결이랑 비슷하죠. 나로 출발했다가 저 바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 감고 죽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자서전이 나오죠. 내가 갔었던 것, 내가 소장했었던 것. 자서전은 못 써도 돼요. 여러분들 후손들한테 여러분 알려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았던 것들을 유품으로 남겨주면 알아요. 딱 보면은 CD 케이스에 슈베르트만 있어. 우리 어머니는 슈베르트를 좋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소설이 꽂혀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끔찍한 거죠. 베스트셀러만 꽂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의 정체는 뭐냐? 트렌드 하시다. 뭐 이런 건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영혼이나 나 자신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 머릿속에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뒤진 게 아니라 내 온몸을 던져가지고 알아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순례의 과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평론가가 되시려면 이건우 선생님처럼 수백 권의 책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수백 권의 무게에서 이 책이 좋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저 도서평론에서 못 먹고 산다고 제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톤을 하실 거 다른 장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내면을 찾지 마세요. 내면을 뒤지면 안 돼요. 집에서. 가장 약해질 때 그러실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부딪혀야 되고요. 그 하나씩 확인하고요. 그런 운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있죠? 내지는 그곳, 그 작품이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비교해서 오잖아요. 비교가 많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좀 근접한 걸 찾는 거죠. 제가 아까 비유 드렸잖아요. 아버지만 봤던 사람이 홍대 나오면 처음 본 남자랑 결혼한다? 너무 좋잖아요, 얘가. 그런데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하죠. 근데 그거를 10번 정도만 쌓이면 무게감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존재는 아니에요. 제대로 경험해서 영화도요, 뭐든지 간에 제대로 10번 정도만 반복하면 11번째 것들에서 무게감이 생기고요. 왜 우리 수학에서 수렴한다 그러죠? 나라는 사람으로 수렴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제가 뭐 영화 100편 이렇게 했더니 남자도 100명 사귀어 봐야 되고 뭐 여자도 100명 사귀어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처음 사귀었을 때보다 두 번째 사귀었을 때가 더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여자고 어떤 남자인지. 세 번째 사귀었을 땐 수렴되기 시작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 5번 정도만 돼도 알죠. 그러니까 소설이나 문학 작품도 제대로 된 거 베스트셀러 말고요. 제대로 된 작품들 5편만 제대로만 읽으면 6번째는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항상 100번을 만날 때요. 100번 다 진지하고 온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배워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강신주가 100번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미팅을 하루에 10개씩 하는 거죠. 10명 만나고 10명 만나고 10명 만나면 안 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건 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남자나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들이대봐야 돼요. 나의 한계도 보고. 요 과정이 아주 진지하게 쌓이는 것이 제가 봤을 때 10번 정도만 쌓이면 공연장에 가서 예당이든지 간에 세종문화회관에서요. 클래식 같은 거 있죠. 가기 전에 CD 듣고 리듬 다 알고요. 선율 다 안 상태에서 있죠. 진짜 준비하고 가서 그런 식으로 10번만 딱 들어보세요. 클래식 들려요. 근데 우리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만 책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애는 사랑을 모른다. 딱 알아요. 나는 10명 만나는데 얘는 3명 만나고 이 소설을 쓴 게 분명하다. 이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목이 생기는 거는요. 책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100번 연애하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누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도전해 봤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야만이 주인이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방에 한번 내려가는데 저보다 좀 연배가 많으신 어른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어른인데도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문가는 일을 하면 방전되는 게 아니고 충전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강 박사 지금 뭐 강연하고 상담받고 책 쓰고 방전되는 것 같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육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일을 할 때마다 충전되는 거고요. 남이 원하는 일을 하시면 일할 때마다 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충전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 강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도전적으로 해봤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봤느냐. 이런 메시지를 좀
가슴에 많이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에 보면은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셨던데 8시간 일하면 다 8시간 일하지 말고 뭐 2시간만 일해라. 이거 그 참 기업의 업주들이 보시면 열받을 얘기인데 그 얘기는 왜 하신 건지. 이게 고용 창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돼요. 근데 잘리면 안 돼요. 이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얘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거든요. 일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쵸 그쵸. 내리세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일을 끝내면 일이 오죠. 그 느낌을 빨리 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일을 하면 일이 온다? 이상하죠?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싫어해요. 동료들은. 네가 일을 안 하니 내가 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내가 피해자다. 강신주의 다상담을 보더니 내 동료가 일을 안 하기 시작했고 그 일이 나한테 돌아왔다. 여러분도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회사가. 그럼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아요. 고용 창출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항상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원래 동력이 뭐예요? 그 회사 다녔던 동력이요. 돈 벌려고 다녔잖아요. 근데 왜 오바들을 해요? 이게 내 회사냐, 네 회사니, 네 회사지. 이런 강인한 자신감은 가지고 사셔야 돼요. 피라미드 만들 때 있죠. 피라미드 만들 때 보면 잡혀왔잖아요. 노예들이 막 일하잖아요. 진정한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자존심 있는 노예라면 애들의 감시망을 보는 거죠. 수틀리면 튄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떤 노예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일을 안 하는 노예 보고 열심히 일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저는 그러게 미친 노예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파라오가 들어갈 자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잘릴 것 같아요. 내일이라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편집증적이에요. 노예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다녔을 때 지론을 항상 얘기했죠.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면 제 제자들 중에 직장에 딱 들어간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직장에서 내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직장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이고 다니면 못 먹고 살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때 마지막 기회예요.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안 잘린다? 왜냐하면 사장도 창의적인 얘기 듣고 싶은데 창의적인 얘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이럴 거예요. 던져야지. 사장은 이런 걸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무능력해져요. 나중에 또 보면. 그래서 신입사원들이나 이렇게 취업했던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죠. 취업을 했으니 이제 네가 언제 그만둬야 될지를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싫어해요. 이 새끼가 저주를 한다. 자본주의를 싫어하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만고불변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 적용돼요. 언제 이혼을 해야 되냐면 이 남자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라고 생각할 때 이혼을 안 하면요. 온갖 굴욕을 당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독립성과 자긍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헌신은요.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데 헌신하는 건 가치가 있지만 무능력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헌신들은요.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 언제 이혼해야 된다고요? 이 남자 아니면 나는 굶어 죽을 거야. 그 정도면 이혼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건 생계가 어려워서 결혼하기도 해요. 이럴 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복잡해지지만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래요. 그 친구한테 의존이 됐었을 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가깝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인간답게 살 때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이 사람이랑도 있을 수 있고 여기를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세에서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나는 이 회사를 나갈 수도 있고 근무할 수도 있을 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근무의 무게는 무거운 무게고 여러분이 다니는 거거든요. 대개. 그런데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장도 알아요. 얘의 무게를요. 수틀리면 얘는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거의 패턴인데 카페에 딱 갔는데 남자친구가 만나자마자 사랑해 나는 너랑 영원할 거야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뻐꾸기를 날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카페에 딱 들어오자마자 남자친구가 3시간을 침묵해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에 손 얹고 3시간 되는 때 한마디를 해요.
사랑해. 강력한 거예요. 3시간의 침묵이 말에 들어가는 파괴력이 있거든요.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자분들. 예, 1시간 만에 여자 일어나 나갑니다. 여기 왜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소를 치세요? 갑자기. 어쨌든지 간에 일에 왜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지라는 초기 동기를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 사회보다 발달했다가 보여지진 않아요. 발터 베냐민이 항상 얘기했지만 거대한 건축물이 있는 곳엔 억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에 거대한 건축물 있죠. 만리장성 있죠. 그렇죠? 진시황이 만들었나요? 파라오가 만들었나요? 그런 적 없죠. 지금도 거대한 건축물들 세워지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요? 타워팰리스에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요. 타율적인 복종이었으면 지금은 자발적 복종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건 슬픈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집트에서 공사할 때 피라미드 공사할 때는 애들이 탈출했잖아요. 도망가야지 막 이러고 도망갔는데 지금은 제 강연을 듣고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이 저 월요일 날 내가 너희들 착취한 것 같아 보인다. 나가라 이럴 때 느낌 어때요? 옆으로 간다? 옆 공사장으로 가요. 옆 피라미드 공사장에 나 좀 뽑아달라고. 얼마나 자본주의에 길들여졌는지 이해되시죠? 자발적 복종의 시대인데 자발을 보면 자유로워 보이고요. 복종이 이 본질에 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되지 않았나요? 돈을 벌어야 산다고? 그 돈 많은 애가 누구예요? 이건희가 많잖아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A라는 공사 현장 항상 이런 거예요. 나는 피라미드를 만든 다음에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정글로. 처음엔 힘들어요. 날고기를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 길들여진 거죠.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런 자발적 복종의 상태에서 복종의 강도를 좀 약화시키고 자발이라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한 만큼만 돈 받고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오바들 하지 마시고. 일 많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항상 이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 이게 내 회사니 네 회사지. 이건 본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해고 당하면 알아요. 그때 돼선. 어머 나는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 주인만 좋아해요. 얘는 보너스를 안 줘도 밤새도록 불 켜놓고 피라미드를 올리는 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 이렇게 일해야 여기서 안 잘릴 것 같다는 그 불안함이 또 다른 사람 취업도 막아요. 용기를 가져야죠. 이렇게 경계선 있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건 진리예요. 그건 해줘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밥을 줬으면요. 대가는 해줘야 돼요. 그건 괜찮은데 그 이상 하는 건 문제예요. 왜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경계선을 스스로 정해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불안해져요. 아 회사는 가족 같아 이러고 다니면 그냥 대충 퉁치고 살 것 같잖아요. 미래가 편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항상 사표를 쓰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과도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 난 나가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돼요. 뭐라고요? 지론이? 이게 내 회사냐? 네 회사지. 대신 그걸 너무 노고라 하면 잘리면 돈을 못 받죠. 그러니 중용이 필요하죠. 충분히 일하는 것 같아 보여야 돼요. 하지만 사실 그닥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묘한 경계선에 쓰셔야 돼요.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본가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효율이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 보면 직장에 있는 사람 불 켜고서 지금 막 그렇게 대기업들 보면 일하고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이거든요.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밤에 야간 자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 공기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일해 보셨죠? 불 켜면 뭐예요? 삽질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문명의 이기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아요. 특히 자본주의에 포획되면 모든 문명의 이기는 여러분들 이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시죠? 직장 상사가 메일 보내잖아요. 이젠 옛날에 메일 안 받았다니까. 기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요새는 막 기한서 올리래요. 연락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이 균형은요. 성숙한 사람만 지켜요. 내가 지금 당장 노예이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못 만들면 날 죽일 것도 같으니 미묘한 경계선에서
감시망이 소홀할 때 돌을 많이 안 나르고 감시망이 심할 때 돌을 날라주면서 먹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죠. 무슨 기회예요? 탈출의 기회를. 언젠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주인다운 삶을 살기를 꿈꾸는 거예요.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아니에요. 그게 본질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자기가 살아갈 때 더 직면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게 고민이실 거예요. 그게 그 지점이 말하자면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해서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과연 나를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할 만한 물적 기반을 갖춰주게 할 것인가? 이런 아마 의문이 드시려서 아마 그러실 건데 균형이죠, 균형. 균형 감각인데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우리보다 더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삼성밖에 없다고 합시다. 압도적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맞짱 뜨시면 무조건 져요. 힘이 대등할 때 레귤러워 정규전을 하는 거고요. 힘이 약할 때 일레귤러워라고 그러는데 흔히 게릴라라고 그래요. 게릴라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적의 식량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적의 식량을 축내면서. 대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헷갈려요. 나는 금방 노출되잖아요. 적의 옷을 입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죠? 신념이 있으니까. 지금은 압도적이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자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게릴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게릴라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퍼질러서. 정규전이 됐었을 땐 잘 수 있어요. 내 부대야 다 동지들이야. 게릴라들은 서로 모여가지고요. 얘기해도 안 돼요. 금방 들켜. 혼자서 씩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쟤도 게릴라가 분명한 걸 하면서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건데 그게 못 견디시는 분은 투항하시면 돼요. 예?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삼성에. 나 명령 잘 들을게요. 또 그거 못 견디시는 분은 싸워요. 지는 쪽으로. 압도적인 군대 앞에서 혼자 딱 쓰는 거죠. 이렇게 칼 들고.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죽어요. 투항해도 안 돼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기 위한 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압도적인 흐름에서는. 수영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물살과 싸워요? 물살 이용해야죠. 그쵸? 내 건널 때 여러분들 뜻대로 관철 안 돼요. 매번 조종해야 돼요. 위치를. 물살 빠른 곳엔 또 밀려 내려갈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들은 자기답게 산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한 균형 감각과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이. 매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투항할 것인가 커밍아웃해서 맞짱을 뜰 것인가. 직장 다니신 분들 있었죠. 사장 싫죠. 내일 가서 해보세요. 정규전 가는 거예요. 혼자서. 사장한테 한마디 해보시면 돼요. 야 이 개새끼야 하고. 그러면 알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압도적으로 인간적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에 사람들이 충분히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 때는 정규전을 해요. 정규전을 못한다고 투항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짓이에요. 우리의 가치들, 우리의 소중한 꿈들, 각자의 꿈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렇게 품고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교 비유에 보면 전등사 있죠. 전등록 아시죠? 깨우침의 불빛을 전달하는데 언제 전달하냐면 스승도 스님도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럼 자기 깨달음도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갓이에요. 갓. 등잔 갓. 그러면 제자를 얻어가지고 그 파릇파릇하고 풋풋한 그 갓에 불을 옮겨 심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고 있던 좋은 인문 저자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다 그래요. 저는 이제 받았잖아요. 백장한테 받고 니체한테 받고 받는 거예요. 그 불을 마르크스한테 받고. 다른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인문학자거든요. 그럼 그 물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제 막 글 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훅 간다. 그럼 이걸 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뭐 여기 여기 강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저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얼마 그 얘기 안 했죠? 제가 50만 원 받아요. 50만 원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런 강연을 할 때 얘기를 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받아놓으면 정교조 강의나 아이들 같은 강의 때 돈을 내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 감각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저는 혼자서 살다 보니까 혼자 프리랜서 같으니까 그 균형 감각을 유지를 해요. 어떤 대기업에서 강연해 달라고 그러면 불러요. 그냥 500 달라고. 500만 만약에 받으면 중고등학교를 내가 편하게
강의료 얘기 안 하고 적의 돈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투항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안 가, 돈이 안 돼. 여기가 돈이 돼. 이러면 이제 저는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진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근혜만큼 힘이 된다면 맞짱 뜨죠. 근데 저 훅 가요. 저는 국정원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를 해요. 그냥 알량한 펜 하나인데 칼럼 쓰고 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칼럼 정도 쓰는 정도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사실. 제가 가서 어떤 뭐 갑자기 이제 뭐 국군의 날 행사 때 장갑 차표 제가 들어 눕는다. 이거 멋있긴 한데 깔려 죽어요. 저는 글 쓰는 쪽이 더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장갑차에 깔려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면, 진짜 좋아진다면 하겠지만 신문은 다르게 날걸요? 철학자가 미쳤다. 철학자가 미쳐서 길 지나가다가 아니 그럴 거예요. 투쟁도 아닐 거예요. 예? 친구랑 얘기하다가 길에 잘못 나왔다가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이렇게 그냥 언론 왜곡되고 보도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그 가치를요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우 이게 막 바람 앞에 등불 같으니까 일부러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끄자 이거. 끄면은 이런 걱정 안 하잖아. 푹 끄는 순간 여러분들은 퍼펙트한 노예가 돼요. 파라오인 것처럼 돌을 나르는. 유지하자고요. 등불을 유지하자고요. 그거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자식들한테 줘야 될 가치예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 가로사 간다. 너 미쳤니?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부모들이. 올인해라. 이건희가 좋아하는 네가 되도록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인이 노예로 가르쳐요. 주인이었던 사람은 아이를 주인으로 가르쳐요.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아이가 그러면 야, 너 왜 공부해 그렇게? 이걸 물어보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힘이 생겼을 때 그 불빛을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돼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의 불빛을 지킬 수 있는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용이고요. 중용이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게릴라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게릴라전 뭔지 아시겠죠? 어떻다고요? 적의 옷을 입고 적의 식량을 축내고 적의 무기로 싸워요. 속옷까지 다 적의 거야. 이렇게 팬티를 벗어도 삼성 이건이 써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에서 추워요. 많이 추워요. 근데 새누리당 당 깃발이 막 날리네요. 저는 그거 뜯어서요 쿨하게 이불로 써요. 여러분들 어떨래요? 차라리 얼어 죽고 말지.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인류에 뭐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삶을 다 누렸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들 인문 저자들의 특징은요. 그 불빛을요 전달하려고 애썼던 거고 저는 받았고요. 저는 받았으니 책을 써서 상담을 하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제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저는 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실 때 복창을 해보세요. 이게 내 회사냐? 네 회사지.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참. 부흥이 만들지 말고. 자, 그리고 결국 또 다상담해 보게 되면 그 일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향유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데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노동의 역사도 사실은 노동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싸움이었고 8시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던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향유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데 그 향유하는 삶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향유하는 거는 제가 이제 글에서도 많이 썼지만 지금 좋은 얘기 지금 하셨는데 노동 시간인데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다 보면 놀라운 점 하나는 노동의 가치를 시간으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시급 얼마 뭐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삶은요 유한해요. 그 시간 싸움이거든요. 어떤 새끼들이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면요 걔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돼 있고요.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고 자기 삶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억압이 착취가 없는 사회를 꿈꿨던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거를.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선조 시대 때가 더 행복했지 않았는가 시간으로 따지면. 농한기 농번기 아시죠? 농한기 농번기 아시죠? 지금 아니야 그거부터 물어보자. 지금 가부장제 사회 맞아요? 진정한 가부장은요 남자가 일을 안 해요. 여자가 일을 해야 가부장제 사회예요. 옛날에 농경 시절에 남자는 딱 2번 일해요. 모 심을 때랑 수확할 때. 나머지 피 뽑는 건 딱 여자가 해야 돼요. 그 제주도 가면 그 저기 제주도 남자분들 가부장제 유지하잖아요. 물일하러도 안 간다? 농사도 안 져요. 유사시에 물고기 잡는다고. 뭐 이런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게 가부장제. 요새는 가부장제 아닌 것 같아. 남자들이 주로 일을 해요. 근데 여자들이 자꾸 가부장제라고 우긴다? 너 일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거야. 너 가부장제 마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또 찔려가지고.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로 이제 돌아가자고. 옛날 사회로. 거기 일하는 노동 시간들을 본다면 언제 못 심어요? 언제 못 심어요? 예? 벚꽃, 복숭아꽃 필 때예요. 그때 시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술 마셔요. 그래서 도화 타령이 나와요. 그 꽃이 벚꽃이 복숭아꽃이 질 때 되면 그게 마지막 잔치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빡시게 일해요. 언제 못 심는 게 끝나야 돼요? 밤꽃 필 때. 밤꽃 아세요? 비릿한 밤꽃.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몸에서 나는 냄새, 성기 근처에서 나는 냄새가 밤꽃 냄새라서 시인 그 얘기, 그 무서운 얘기예요. 당신에게선 밤꽃 냄새가 나.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때까지 농사 심어야 돼 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수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랑 꿩 사냥 가고요, 토끼 사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악을 하고요, 음악을 해요. 물론 고수도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 노동 시간은 절대적으로 옛날에 적었어요. 줄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휴가 며칠이에요? 휴가 며칠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 200년 전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몇몇 보수적인 사람들이 옛날엔 보릿고개가 있었다 그런 얘기 하죠. 개소리거든요. 사또 곡간에 있죠. 창고 안에 다 있었어요. 곡식은. 인간이 모여 살았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애들이 다 갖고도 우리가 좀 갖는 것뿐이에요. 여행 가보셔서 알잖아요. 5명만 산 타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혼자 산에 가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아팠을 때요. 감기 몸살이 올 때 있어요. 못 움직이자. 음식도 못 먹을 때. 3명 4명만 가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내 짐 지고 음식해서 주면 돼요. 사람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본다면 200년 전보다 지금이 못 살았다란 자각에 이르러야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하는 게 뭐예요? 물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왜 월급 주는지 아세요? 물건 사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그리고 물건을 살 때 드는 그 자유의 느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 다녀서 또 월급 날을 기다려요. 어디다 써요? 어느 날 월급을 받아서 다 불태워 보세요.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노동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노동시간. 내가 하루에 얼마 일하나. 또 강도를 보셔야 돼요. 8시간 일하면 뭐예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장에 못 가요. 음악을 못 듣고요. 내 아이랑 대화를 못 하고요. 부인이랑 얘기를 못 하고 차를 못 마셔요. 강도가 세지면. 제가 그래서 다상담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음악 듣고 싶고 가족이랑 보내고 싶으면 직장에 있었을 때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점심 먹고 일을 시작해서 2시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 척해서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공연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래서 가야 되죠. 열심히 일하고 공연장 가보셨어요? 존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이랑 뭐 얘기를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가장 퍼펙트한 건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서 일을 하면서 그걸로도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시시대 비유를 하죠. 우리의 시간을 둘로 양분하자고요. 예술가를 빼놓고는 노동하는 시간과 향유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과 사랑하는 시간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퍼펙트한 건 내 노동하는 시간이 향유하는 시간이고 노동하는 시간이 향유하는 시간이면 돼요. 예술가들은 돼요. 자기 그림 만들면서 뭐 하면서 작품하면서 그 자체가 일하지만 향유고 즐겁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분리돼 있고요. 제일 병신이 뭐예요? 향유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쪽이만 노동만 한다고요.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일을 해요? 사랑하려고. 왜 일을 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왜 일을 해요? 여행 가려고. 왜 일을 해요? 있으세요? 이 일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죠.
상담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저 지금 결혼한 지 한 3년 4년 된 남자분 손 들어 보실래요? 없어요? 우리 강 박사가 남자를 지목해서 뭐라고 하면 손들지 마십시오. 네, 아주 제일- 험하게 다룹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되게 그러면 다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이가 놀아달라고 딱 그러면은 그 아버지들은 졸려요. 갑자기 피곤해. 근데 아이가 포기하고 놀러 나가면 깨어나서 야구를 봐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가 편해요? 직장이 편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이게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애인을 두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안 했어도 돼요. 자기 남자친구가 일을 열심히 해요. 진짜 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나랑 시간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럼 남자친구는 더 일에 몰입해요. 가장 친숙한 걸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어느 사이엔가 콘서트장보다 회사가 더 친숙해져요. 어느 사이엔가 아내나 애인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회사가 더 친숙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왜 돈 벌어요? 사랑하고 향유하려고. 그 목적을 까먹으신 분은 바보들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돈이 되는 일이에요. 원시인들도 그런 거는 했죠. 공룡 잡으러 갔잖아요. 뭐 공룡 잡는 게 뭐가 좋아요? 예? 어떤 노동하는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해요. 이걸 하는 이유는 향유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는 이게 줄고 이게 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퍼펙트하게 늘면 일을 안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안 하고 퍼펙트하게 향유하는 아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척도는 그거예요. 내 삶의 시간에서 시간 문제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예요. 1년만 일하면 100억을 줘요. 대신 친구들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라고만 하실 거예요? 100억. 100억 괜찮잖아. 100억. 친구들 다 떠나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가 여러분 삶의 관건이에요. 회사를 언제 그만둬야 돼요? 이놈의 회사를 다니니 콘서트를 못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뜰 수도 있어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삶의 이유는 음악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 삶의 동력은요. 애완견이랑 산책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내 삶의 동력은 애인이랑 있는 거예요. 향유의 시간,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라는 게 여러분들의 관건이에요. 그것도 그 부분도 또 여러분들의 균형 감각과 용기라고.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내 하루의 삶의 시간은 노동하는 시간과 향유하는 시간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이 많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말하자면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또 향유하는 시간을 늘릴까 했는데 사실 그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걸 실현해야만이 강 박사가 말한 게 실현될 것 같은데 강 박사가 이번에 경향신문에 여름에 칼럼 하나 쓴 게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절 죽이려고 그랬던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냉장고 냉장고인데요. 없애자고. 그 중에 아주 압도적인 반응이 뭐냐면 여보 시골에 있는 아버님 집에 냉장고 빼드려야겠어.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강 박사님 특유의 과장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저는 아주 그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못 읽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냉장고의 얘기 좀 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꿔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시죠? 사랑하는 사이여야 공동체가 가능해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노숙자한테 우리가 컵이라도 뭐 건네주고 음료를 줬을 때 그 사람과 묶이는 거예요. 무관하게 스쳐가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공동체는 아니죠. 원시 시대에 놀라운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박 난 거예요. 조그만 사슴 하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공룡이 잡힌 거예요. 공룡. 예? 한 5톤짜리. 가지고 와요. 질질 끌고 왔다고. 막 가족들이 좋아하죠. 와 대박 난 거예요. 근데 냉장고가 없어요. 어떻게 나머지 고기? 나눠줘야죠. 공동체가 유지돼요. 그렇게. 절대 사유재산을 그렇게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 냉장고가 뭐냐면 탐욕과 사유재산의 화신이라는 거 아시죠?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이게 맘모스 고기인지 돼지 고기인지
어느 때 고기인지 모르는 고기들이 있고요. 냉장고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대형마트가 발달하고 신선한 음식이 아니라 엄청난 방부제를 낸 뭐 아시죠? 그런 제품들 100%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서 버려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냉장고가 없다고 해봐요. 시골에서 무슨 뭐 꽃감이 왔어. 감이 왔어요. 사과가 왔어.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버리실래요? 옆집에 주실래요? 자본주의 사회와 사유재산의 그 사회에서 그 냉장고가 가진 탐욕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붕괴시키고요. 탐욕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쓰고 저는 반향이 좋을 줄 알았는데 몇몇 냉장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냉장고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그리고 뭐 그 삼성과 LG에서 얘기했었던 그 멘트로 공격을 할 때 좀 당혹스러웠어요 많이. 제가 그래서 그 냉장고를 얘기를 한 게 그 냉장고 구조 속에 우리가 자본주의에 얼마나 많이 연루되어 있는가. 재래시장 살리고 싶죠? 냉장고 붕괴시키면 돼요. 냉장고 붕괴시키면 재래시장에서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 냉동 보관 식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냉장고에 쌍벽을 이루는 게 뭔데요? 냉동돼서 보관되는 제품들 아니에요. 방부제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체 썩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재래시장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가가지고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냉장고의 용량을 줄인 만큼 우리는요 대형마트에 안 가요. 시장에 가서 먹을 만큼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냉장고 없애자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글에는 분명히 그렇게 썼어요. 냉장고를 줄이거나 없애자고. 줄이거나는 나중에 검열한 거야. 줄이자. 그 여지를 줬는데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냉장고를 사고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야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생기고요. 못 먹는 거 생기고요. 그리고 대형 식품업체들은 잘하고요. 통조림 제품들이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붙은 냉장고. 우리가 얼마만큼 자본주의에 연루되어 있고 공모하고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냉장고의 용량을 줄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씩. 그 줄인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활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냉장고의 용량이 줄었으니 사과 한 박스가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옆집에 줘야죠. 어떻게 해요? 옆집에 주니 옆집은 또 어떡하겠어요 또. 여러분들한테 떡이라도 들어오면 준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참 묘해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경쟁시키고 파괴시키고 누군가가 굶어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의 냉장고 안에 가득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냉장고를 쓰니까 괜찮죠. 당장 쓰니까 괜찮지만 여러분의 10대 후손들이 굶어 죽는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냉장고 얘기는 우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하신 거예요. 그분들요 그렇게 칼럼 쓰고요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진보적인 분들 많죠. 자본주의에 폐해가 있어 이렇게 떠들지만 자기 냉장고는 지킨다? 저는 이 허영이 너무 싫어요. 사실은 다 실천을 안 해요. 자본주의가 바뀌는 건 오케이 받아들여. 이들이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한 걸음 걸어야 되는데 멀리서 보면서 저 산이 좋아요 저 산이 좋아요 떠드는 시민단체 사람들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한 걸음이거든요. 발터 베냐민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보는 2보도 3보도 n+1보도 아니고 1보다라고. 진보적인 사람이요 100보 뒤에 적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100보로 어떻게 가요? 1보도 안 걷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우리 주변의 냉장고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문제를 사람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진보적이거나 시민단체 분인데 냉장고는 지켜야 돼! 이러면 쓰레기예요. 사실 그 벼랑 끝에 세우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특히 여성분들이요. 막 보호하죠. 아이 보호하고 아이한테 좋은 음식 먹이고 이러고 싶죠. 생태적인 거 얘기하죠. 그러려면 냉장고가 더럽게 커야 돼요. 아시죠? 유기농의 비밀. 유기농 음식을 제대로 사놓으려면 냉장고가 좋아야 되잖아요. 신선도 유지하고. 그리고 파괴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보는 거죠. 그 냉장고를 보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본주의라는 거를 진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난 대학 나왔고 지성인이니 뻐꾸기처럼 진보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라도 제 진정성은 사실 그거니까요. 냉장고를 조금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면
한 걸음 간 거기 때문에 좀 박수를 쳐줄 거고요. 몇몇 분들은 공격을 하는 거죠. 냉장고를 지키고서요 자본주의를 공격하진 못해요. 그건 허영이에요. 그래서 막 김태희가 나와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막 김태희가 막 선전하죠. 여자의 깊은 속을 알아서 뭐 이렇게 편안한 냉장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사적 소유의 강한지를 김태희가 조롱하잖아요. 속이 깊어 좋겠어요. 한 5천 리터 냉장고 사세요. 속이 깊게. 그러고서 또 나와서 또 진보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 경쟁 교육을 얘기해요. 아이들이 자살하는 얘기를 왜 해요? 냉장고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자본주의는 괜찮지만 너의 자본주의는 싫다라는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발상이. 그래서 그게 의외로 두 번째가 또 그 우리 여성 단체에서 공격했던 게 설악산 케이블카요.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청봉을 매춘부로 만들지 말고 도도한 여신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라고. 공격은 바로 들어오죠. 매춘부와 여신의 발상한 게 반페미니즘 의식이다 공격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설악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산을 좋아해서 설악산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했고요. 매력적인 여인은 도도한 여신 같았어요. 저한테 항상 더 나로 하여금 쉬운 사람이 아닌. 그래서 케이블카를 노는 게 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돈 놓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설악산에 있어요. 건금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설악동 있죠. 그 앞에 건금성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있는데 저는 간 적 없어요. 거의 못 가겠어요.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편해요. 산에 가면은 내가 작다라는 걸 배우고 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산을 누가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런 느낌 없거든요. 만신창대거든요. 우리는 내가 겸손해지려고 사실 산에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설악산을 매춘부로 두지 말고 도도한 여신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또 공격해요. 제가 그래서 경향신문의 비상경보기 칼럼 첫 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진보는 문맥을 이해하면 진보고요. 보수는 단어에 빠졌을 때 보수예요. 영화진흥 그 공사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소고기 부위다? 여자의 가슴이 나오느냐? 성기가 나오느냐예요. 부위별로 해요. 문맥 없이.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이들이 진짜 진보적인 사람인가? 문학을 알고 수사학을 알고 레토릭을 아는가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말로 막 싸우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 한 두어 번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안 쓰려고 가급적 자제도 하고. 왜요? 속상해요? 아니 잠깐 냉장고 줄이는데 동의하세요? 이제 여론조사 해보자. 냉장고 없애자에 반대하시는 분.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은. 그냥 줄여 없애지 말고. 줄이는 쪽. 내리시고요. 유지한다. 저 뒤에 분이요. 더 크게 늘릴 생각이다. 속 깊으신 분들. 속 깊으신 분들. 요게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어에 빠지시면 글을 못 읽어요. 문맥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저자가 왜 어떤 부분에 염장을 지르려고 그러는가. 우리를 어느 절벽에 쓰게 해서 너희들 뛰어내릴 수 있어? 아니면 뒤로 물러날래? 그 벼랑 끝에 두는가. 사실 칼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걸 절벽에 쓰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썼더니 막 좀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많이. 막 그 처음 반응이 뭐냐면 경향신문의 기자가 그랬죠. 선생님, 이번 선생님의 칼럼이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 이렇게 이게 달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조회수 올라가는 게. 딱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막 그런 반응들이 왔을 때 냉장고 가지고 집중하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제가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때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예, 계속 조심하세요. 뭐 다상담 그 책을 봐도 강신주 박사 좀 거칠어요. 그래서 공격 많이 당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상의 거친 부분을 걷어내고 그 안에는 진정성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요. 뭐 상담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그 일과 관련된 철학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면 우리 강신주 박사가 답변해 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냉장고를 지키자는 분들이에요. 예, 선생님, 네, 네, 네. 마이크. 안경선 선생님, 네, 마이크가 있나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갈 것 같습니다. 저쪽, 예,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네, 예. 예, 저기 말씀 진짜 아주 귀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도 100% 공감인데 냉장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오늘 주제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냉장고로? 그러니까 냉장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냉장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냉장고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냉장고가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없앨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은 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냉장고를 없애는 것을 동의하지만 그 현실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깨끗한 것 먹고 다 잘한단 말이죠. 방부제 안 쓰고. 그러려면 이런 사회 속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려면 냉장고가 필요해. 다 필요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 삶의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삶의 환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가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 때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 자연스럽게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활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말만 계속하고 일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강 박사가 그러면 예. 그런 게 가능한 삶의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걸로 이제 하나 그 진단을 하면요, 삶은 장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못 떠날 때 장단점을 생각을 하고요. 대충 장점은 나중에 만들어지죠. 우린 좋으면 좋은 거고요, 싫으면 싫은 건데 못 떠날 때 장점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우린 비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냉장고가 나쁘다는 걸 알았을 때요, 우리가 못 떠난다라고 그러면 장점들을 만들거든요.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 저 인간과 떠나면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장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도 장점 찾아요. 뭐 현대그룹이면 그렇겠죠. 우리 얼마나 좋아, 군발이 이 문화 터프하지 않아? 정을 나눠주고 개인주의도 없고 같이 연수할 때 산에 가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한 사람과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날 때 순수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과의 단점이 찾아지고 장점도 보인다라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떠나게 됐을 때 아마 그 짓을 할 거예요. 돌아보세요. 영화를 볼 때 장단점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본다면 학교 선생님이 그걸로 리포트를 내고 시험을 봤을 때만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돈이 아까우면 있어야 돼요. 그나마 장점은 있다. 러닝타임은 길다. 이건 정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의 감각과 느낌을 믿지 못하면 예술적이지도 못하고 인문적이지도 못한 거죠. 어떤 남자가 좋아지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남자의 단점이 보여요. 장점도 보이고. 장점 가지고 그 남자 곁에 있다고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장단점이 있지 않네요. 우리는 친구 사귈 때 장단점으로 사귀어요. 이미 그 친구한테 돈도 빌렸고 융자도 땡겼었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장단점을 찾아서 장점이 있으니 연결을 유지를 하게 돼요. 이 감각은 스스로 좀 유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 아니에요. 나쁜 점의 그림자가 장점일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냉장고를 쓰게 하는 이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우리가 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 세계에 냉장고를 안 쓰는 자본주의 사회를 누군가가 우리한테 주었을 때 난 냉장고를 안 쓰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미셀 푸코가 얘기를 했지만 모든 지배는요,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 행동과 여러분 습관에서 관철되고요. 그렇다면 변화는 여러분들의 한 걸음에서 돼요. 안철수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좋은 체제를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줬기 때문에 뺏어가요. 민주주의와 좋은 가치들은 우리가 얻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어요. 우리가 얻으면 못 뺏어요.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한 걸음씩. 우리가 냉장고를 용량을 반으로 죽일 때 반만큼 우리는 자본주의와 거리를 두는 한 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혁명은 놀랍게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변화들은요, 어떤 위대한 놈이 와서 우리한테 선사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건 너무 취약해요.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걸 가져갈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그렇다고 믿어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주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우리가 얻어야 돼요. 천안문 사태 때 장갑차가 7대가 있었을 때 한 대학생이 거기 쓰죠. 100명이 있으면 내가 101번째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한 걸음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죠. 숟가락 얹어 놓는 식으로는요, 좋은 사회는 오지 않아요. 저는 매사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선생님은 너무 개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누가 해준다고? 민주당이 해줘요? 통진당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욕할 거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얻으면요, 뺏기지 않아요. 반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줬으면 뺏겨요.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기가 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겠다. 막 이렇게 놀러 다닌다. 홍대에서 이제 불타는 금요일 보내고 어느 날 없앤다. 간철시켜야죠. 아버지한테. 나 다 컸어요. 터치하지 말아요. 지치면 들어올 테니. 이래야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승진했다고 너의 시간을 12시까지로 늘린다. 좋죠. 누군가 주면요, 뺏어가요. 강한 민주적 가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진지를 구축하고 한 걸음 얻은 그것들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아니, 뺏어가려고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 뺏어가요? 내가 얻은 건데. 여러분들은 누가 준 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많이 주면 민주주의고 많이 주면 적게 주면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징징거려요. 징징거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얻는 거예요. 하나의 인권, 하나의 권리를 얻는 거예요. 얻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누가 뺏으면요, 날 죽여야 뺏어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비겁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제가 선생님의 모든 얘기들에 일정 정도 동감을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 또 사회가 변해야지 내가 마지막 변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장갑차 앞에 서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1000명이랑 시위대에 들어가 있어도 혼자 서 있듯이 서 있으세요. 1000명이 있어서 내가 거기 서 있지 마세요. 절대. 민주주의가 왜 강한지 아세요? 한 두목 새끼가, 왕이, 독재자가 수천 명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서 강한 거예요. 1000명이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고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 군발이 한 명이 이렇게 공수부대 지휘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무게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한 사람이 1000명이 서 있어도 나는 거기에 서 있을 거고 한 명이 서 있어도 그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여러분이 했을 때 그때 돼서야 사회가 조금 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거고요. 정치가들 신뢰하지 마시고요. 목사들, 중들 신뢰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한테 줄 수는 있지만 철학자는 어떻게 됩니까? 철학자는 믿으셔도 돼요. 너무 비장해져서 제가 좀 말 끊었어요. 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기 자전거 들고 계신 자전거를 들고 계시진 않고 자전거 옆에 계신 네, 평소에 잘 듣고 있는데 제가 뭐 질문할 거는 일에 대한 것 같기도 한데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생각하기로는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폐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봉사 개념이 말과는 틀리게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되고 있고 어떤 기업 같은 주체에 의해서
오히려 강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봉사활동이라는 게 뭐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그럴 때 그 시간에 맞는 정확한 페이, 그러니까 어떤 돈을 지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받아야 돼요. 여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있는데요. 상태들이 안 좋아요. 봉사는 너무 좋은 미명이거든요. 적어도 단체 가면 인문학 공연을 해요. 이런 거예요. 수익이 남으면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그 수익은 뼈나죠. 마케팅일 수도 있고 홍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봉사라는 게 하나 이름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착취해요. 왜냐면 아이들도 스펙을 얻어요. 이게 무슨 봉사냐고요. 제가 거부하는 게 뭐냐면 제가 거부하는 강연이 있어요. 선생님, 예? 기부하래, 기부. 자기들이 결정해요. 나의 기부를. 먼저 기부는 뭐예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야 안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줘야지 기부잖아요. 근데 콘서트가 기부예요, 기부. 무슨 기부요? 무슨 예? 야, 재능 기부. 재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한대. 안 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내가 기부해야지 기부잖아요. 그럼 거기서 넌지시 얘기를 해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한테 150을 책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 걸리면 돈 안 받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인 거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익이 남잖아요. 수익이 남으면 요구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랑은 다른 문제예요. 애들 자원봉사를 해서 밥도 안 사주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못된 짓이에요. 도시락 지참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시골에서도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 논일 일하면 개라도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최소한 먹을 건 줘야죠. 근데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이건 뭔가 사기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아씨,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갑자기 용나하려고 그래. 아, 대답 되셨나요? 예, 그리고 나중에 더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시면 자원봉사라는 자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타인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원봉사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마치 봉사도 안 하는 쓰레기다라고 애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요. 속으시면 안 돼요. 쿨해서 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는데 얼마 주실 거예요? 최소한 그 일했던 시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는 줘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남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요구하셔야 돼요. 당신들 스폰 받았지 않느냐? 여기도 제가 알기로도 몇몇 뭐 마인드 브릿지나 이렇게 스폰 받거든요. 그럼 여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얻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나중에 다음에 내년에 와우북 할 때 그 사람들 안 와요. 그 친구들 안 해요. 자원봉사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올해 논에 일하러 올 때 밥이라도 사주고 이래야죠. 그래야지 내년 때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남용된 얘기예요. 봉사다, 기부다, 재능이다, 뭐다 이런 얘기 있죠. 볼 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요. 기부나 봉사는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건에서 내가 했는 건데 이건 안 하면 쓰레기라고. 이렇게 나를 치부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해요. 그래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잖아요. 하면 당연한 거고요. 안 하면 인문학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우리 시대의 인문학자시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가도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되고요.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요구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했고 다른 걸 안 하고 이걸 하는 거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기초적인 건 해야 돼요.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안 해주는 건 인간에 대해서 무례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맥주라도 사주시고 뭐를 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자원봉사니 너는 퍼펙트하게 도시락 싸와. 저기 잠깐만요. 와북은 밥은 사주나 봐. 저기 저 아가씨 오늘 뭐 먹었어요 여기서? 냉면? 배고파요 지금? 괜찮아요? 네. 와북은 괜찮아요?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여기 방금 확인됐어요. 이 좋은 모임이라는 게.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저 뒤에서는 뭐 하는 거죠? 뭐
배경음악 깔아주시는 거죠. 배경음악이요?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그 아까 일에 대해서 그 말씀한 데에서 사실 시스템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직장 생활할 때 직접 이건희를 맞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서 노예 간에 서로 경쟁을 붙이고 심지어는 이 피라미드에서 저 피라미드로 옮겨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딴 데서도 어떻게 보면 노예를 더 효율적으로 뽑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스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배우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일터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까지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점점 제가 보기에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지금 호황이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이 더 막 어떻게 보면은 불성실하게 일해도 나 그냥 여기 가서 일하지 저기 가서 일하지 그런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졌다 보니 사람들이 더 그거에 좀 그 맞물려 돌아간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 어떻게 보면 노예끼리 그런 유대감이나 노예끼리 그 관계를 어떻게 좀 풀었으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그 자본은 놀라운 특징이요. 이윤이 되면 다 흘러가죠. 사실 우리가 취업이 안 됐던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중국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데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들은 거기서 더 이윤을 남기죠. 나중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오면 내수로 버텨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붕괴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임금 수준은 너무 낮기 때문에 돌리지를 못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출에 의존한 자본 입장에서 따집시다. 근데 자본은요 맹목적이라서 지금 이익이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쓰죠. 근데 우리는 공장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 수준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 이득인데. 수출이 딱 막히거나 타격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요. 이건 붕괴가 올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건데 지혜는 이런 거죠. 검투사회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검투사회 사회. 경쟁하고 있죠. 노예들끼리. 어떤 검투사가 이길 수 있어요. 순간엔. 근데 이 사람의 안식은요. 죽을 때 와요. 왜냐 오늘 이기면 뭐예요? 또 부상 치료하고 내일 전쟁에 또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검투사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라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문제를 더 명료화해 주는 거예요. 나는 검투사다. 그리고 난 스펙을 쌓아야 되고요. 봉술도 익혀야 되고 이런 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그 질문하신 분이 우리 자신을 노예라고 딱 규정을 했다. 자발적 노예. 그걸 규정하는 건 맞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까 제가 떠들었던 얘기들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친구가 일을 좀 소홀히 하고 그쵸? 일을 좀 소홀히 하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장 입장이 돼요. 이 새끼가 일을 안 하니 내가 일을 한다. 요게 사실은 경쟁 시작할 때 처음이에요. 제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동력,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쨌든지 간에 저를 만났거나 성찰을 해가지고 이건 내 회사가 아니라 네 회사다를 아나이에요. 안 잘릴 정도만 일해요. 그러면 옆에 봤던 동료는 알거든요. 나한테 일이 프레스가 오잖아. 그럴 때 나한테 카드가 또 온 거예요. 나는 어떡할 것인가. 만약에 거기서 사장의 가치를 피력하실 수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갈등이 되죠. 그럼 그 사이 관계가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관계가 또 맺어져요. 그럴 때 이 아이는 대단한 걸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의 실마리거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 거꾸로도 이렇게 돼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요. 이제 균형을 잡아서 일을 하자. 내가 받은 만큼 정도만 일하지 오버해서 나는 일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오늘 콘서트가 있으면 내가 일을 통제해서 에너지를 세이브 시킨다. 내가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다. 라고 그러면 에너지를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다른 동료가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래? 직장인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 후자의 경우라면 들키신 거잖아요. 프로답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의 가치들이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서로 알게 돼요. 어느 사회인가 직장들이요, 여러분들을 용도 폐기로 결정하고 버릴 때 여러분들은 그때 커밍아웃해서 이제 이거 하고 살면 돼요. 내가 가장 좋았었던 것들 있죠. 반면 남이 원하는 것만 익숙했던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알게 되죠. 우리의 그 고용 수명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동료가 일을, 향유가 목적이고 일은 대충 해야 된다, 적당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욕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서부터 그 경쟁이라든가 동료와의 관계가 생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자본에 쫄아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건 싫은데 제가 먼저 노는 것 같아서 내가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감정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올 때 그걸 하나하나 내면을 진단을 해야 되죠. 푸코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우리의 내면에 전선이 그어져 있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훈육이 반, 내가 원하는 부분이 반으로 그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상태와 긴장 상태에 딱 쓰면 막 나눠져요. 머릿속이 막 복잡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런 결단으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내몰아야 돼요. 그래야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가능한 갈등은 두 가지예요. 나는 옛날처럼 사는데, 그러니까 저 오늘 이 얘기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옆에 동료가 자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실천을 하면 또 질투를 하고 오만 일이 벌어져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질문하신 분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간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드러나는 내면들을 좀 많이 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사람은 어쨌든요, 온몸을 던졌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와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그 연주자들은요, 바이올린 주자는요, 감기 몸살일 때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무슨 진보적 얘기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필요 없어요. 가장 삶이 궁핍해졌을 때 내가 얼마나 진보적이냐가 그때 나와요. 사람이 바닥이 가야 사람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연주자들 보면은 막 그래요. 아, 감기 몸살 때문에 연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죠. 지랄하고 있네. 그게 네 수준이다. 네가 최악의 문제이고 네가 삶의 위기에 빠졌고 생계나 건강의 위기에 빠졌을 때 네가 사랑하는 사람 짐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너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좋을 때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겉으로. 그때 이제 온갖 괴물이 나한테도 나와요. 우리 각자한테. 그때 그 괴물과 생존하기 위해선 굉장히 비범한 자세가 필요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게 드러날 때 그 느낌이 어떤데요? 그 너무 끔찍한 거죠. 나는 훌륭한 엄마인 것 같은데 훌륭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 때. 근데 그건 어떤 때예요? 뭐 예를 들면 딸이 임신하고 왔었을 때 보여요. 부끄러운 딸이 된다고요. 부끄럽다라는 느낌이에요. 내 딸이 얼마나 힘들까가 아니라 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요. 그럴 때 나와요. 아이가 나한테 장식품이에요. 부끄러워요. 아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난 장식품이야. 이 느낌 들잖아. 그럴 때 반성할 수 있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과 바닷가 같은 상황에서 내 자신이 나와요. 그거를 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좋아하는 거 찾을 때 온몸을 던져가지고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보면 내 안에 막 튀어나와요. 막. 그래서 철학자의 하나의 지론이죠. 생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와 실제 나는 달라요. 실제 나를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무나 못 봐요. 우린 가려놓거든요. 내 추한 모습들은. 그래서 자본주의와 관련돼도 똑같네요. 진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와요. 내가 얼마만큼 집요한 노예인지, 내가 얼마만큼 술집에선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 비판을 해도 내 속은 얼마만큼 자본주의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튀어나오고요. 그때 돼서 결정하셔야 돼요. 예. 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자분. 네. 요즘에
그 취업률 때문에 대학이 순위가 바뀌고 또 취업률 때문에 학과가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대학이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과 대학의 교육이 그런 연계성을 없애버리려면 또 교육이 자본주의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25살이요. 20살 대학 졸업하셨죠? 네. 대학은 왜 가셨어요, 본인은? 대학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도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 가면 대학은 그리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대학 갔었을 때 돈 문제랑 무관하셔서 가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명, 달랑 한 명. 무슨 말인지 알죠? 저런 분이 늘면 국악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연루가 돼 있어요,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냉장고와 비슷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발요, 여러분은 퉁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동력들이에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알죠?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걔네들이 가상세계에서 움직이잖아요. 누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 대학을 붕괴시켰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가 싸울 수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랑 못 싸웠죠? 엄마, 나는 국악으로 평생을 갈 거야. 나는 동편제가 좋아요. 그럼 어머니가 찰싹, 미쳤냐? 아들이면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가정서부터 싸우고 들어오고 밀려나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대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요번에 지금 고3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몇 프로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나는 이걸로만 올인해야 돼. 사실은 학문 체계는요, 고등학교는 다 배우는 거잖아요. 전공이 왜 있는지 아세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과목에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공이 그랬어요? 복수 전공했잖아요. 어떻게 양다리를 타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데 경영과랑 영문과를 같이 다닌다? 지랄들을 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힘도 좋다. 한 3개 하고 싶죠? 진짜 사랑은요, 그거에 올인하게 돼요. 아시죠? 그게 좋은 거예요.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역사만 해도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역사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걔가 사학과 가서 복수 전공하잖아요. 그러니 사학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인정은 해요. 한편으로 이게 어디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이기려면요, 사람들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만 이걸 변화시키는 건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외계인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죠. 방법은 많죠. 방법은 많아요. 지금 취업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병신들이에요. 명문대를 빼놓고는. 한 5천만 원인데 저 같으면 돈을 벌기로 하면 그걸로요, 사업을 해서 말아먹는 쪽에 저는 베팅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패의 경험은요, 경영학 책이 아니에요. 사업해서 포차를 하든지 간에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성공한다? 5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졸업하는데. 진짜 돈 벌려고 그러면 대학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나는 이거를 듣고 싶고요. 이 책을 보고 싶고요.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죠. 연극영화과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랑 여러분이 타협해서 죽였잖아요. 취업 안 된다고. 국문과를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걔네들은 원래 그래 왔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마치 친일파처럼. 왜 그거는 어차피 조건은 안 좋았어요. 친일밖에 우리가 못 살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5천년 지나서 그 말이 먹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친자본주의적 성향이, 자본주의가 극복되면 역사에 나온 것들은 모조리 사라지고 사라져요. 분명히. 그게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자본주의는 언젠가 없어질 텐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욕할 거예요. 음악을 엄마는 그래 그리 좋아했는데 돈 벌려고 경영학과를 갔어? 친일파가 별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극과는 취업이 안 되는데 다 국문과를 간다? 없앴을까? 누가 그걸 없앴어요? 시인이 되려고 했었어야지. 글을 쓰려고 했었어야지.
그리고 글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글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못 써도 글 쓰려는 사람은 글을 읽죠. 그들은 책을 봐요. 여러분들 책 안 보잖아요. 시인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책을 읽어요. 나중에. 옛날엔 그랬잖아요. 예?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안개다. 안개 표현 있죠. 그런 거 보고서 막 좌절감 느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소설 못 쓰겠다. 김승옥의 무진기행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지. 근데 굴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체제는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요. 다. 착취해요. 어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걔네들은 욕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성찰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돌아보면 그쪽 탓을 못할 것 같다. 둘이 서로 박수 쳐서 소리 난 거예요. 지금. 냉장고도 그랬잖아요. 박수 쳤잖아요. 같이. 나의 여러 의미 부여와 자본의 가치가 박수 쳤잖아요. 타협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섰으면 좋겠어요. 각자. 무슨 말인지 알죠? 억지로요. 장학금 주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까를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취업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 다시 또 돌아가죠.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그러면 그럼 영원히 사세요. 그러고.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냥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일제시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막 욕한다. 친일파 새끼들 다 죽여야 돼. 그럼 저는 한마디 얘기하죠. 아버님도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이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촌에 있어서 창씨개명만 하셨어요. 달랑. 근데 많이 배웠거나 간직이 높았던 사람은 친일을 했잖아요. 아버님한테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맞을 뻔했죠. 또 이 새끼가 아비를 공격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그때 살았으면 너도 창씨개명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친일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식민지가 별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독재체제예요. 식민지와 유신은 같은 거예요. 그 식민지적 지배와 유신의 지배와 자본의 강한 지배는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잖아요. 식민지 시절에 내가 향가를 부르고 싶다. 우리나라 음악,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시를 쓰고 싶다를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자고요. 대다수 사회 성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장을 한다면 그 사회는 좀 민주적인 사회고요. 타인이 원하는 것들, 강력한 권력, 자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노예 사회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풀어줬다고 그래서 채찍질이 아니라 그냥 학원 다니게 우리를 그렇게 자발적으로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착각은 하지 말자고요. 자발의 방점 찝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로 보여. 아시잖아요. 돈 벌어야 살잖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내 능력 다 뺏었잖아요. 시골에는 노숙자 안 생겨요. 어디에 풀 먹는 거 다 아는데 시골에 노숙자 생겨요? 나를 부품화 시켰잖아요.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난 전자공학 전공자잖아요. 버려지면 뭐 할 건데? 난 나 스스로 파편화했잖아요. 난 다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음악 들을 수 있고 길 걸을 수 있고 동식물 어느 게 먹을 건지 다 배울 수 있었어요. 시골에 왜 노숙자가 안 생겨요? 그들은 알아요. 어떤 풀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으면 먹는지 알아요. 우린 그 연습도 없어요. 그저 자본주의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올인했죠. 길들여졌죠. 그리고 정리해고가 여러분들한테 갈 거예요.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엔 뭘 욕해요? 시골에 왜 노숙자가 없는데요? 웃기는 거죠. 예? 논두렁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봐요. 난리가 나죠. 철수야, 너 왜 여기 누워 있니? 자본주의만 여러분을 썼다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올인해서 그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트렌드가 변하면 여러분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벗어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자본이. 여러분들이 그거랑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장 스님 얘기했죠. 많은 일들을 해서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자본과 무관한 일,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인간적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거 좋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물 먹는 거 좋고, 이거 마이크 있죠, 마이크. 그냥 제가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막 이런 게 좋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있어요. 선생님, 매달 해주세요. 5천만 원 줄게. 이럴 때 싸해져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요. 자본이 조금만 들어오면 왜곡되고 흐려지기도 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디자이너로 들어가니까 붕괴되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중심에서 사셔야 돼. 진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자본이 좋아하는 일 구별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항상 자본이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노예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잣대는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으니 자본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땡큐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있으세요? 이건 부모도 싫어하고 자본도 싫어하고 권력도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일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뭐예요? 노래하는 거? 그쵸? 그것도 좋은 거죠. 행복. 저기 아가씨는 빨간색 손 들었잖아요. 거기 앞에. 아, 모자 쓴요? 뭐예요? 시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아가씨가 100명이 있는데 국문과가 없어져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나는 국문과가 있으면 들어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면은 해법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안철수 찾고 막 이런 거에 되는 거야. 세계가 변했으면 좋겠다. 위대한 모세가 나타나서 저기가 가나안이다. 그러면 또 쫓아가려고요. 걔가 여러분들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 아닌가 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누구 쫓아가려고?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내 삶이 주인이고 타인이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결정했어도 노예예요. 삶의 가치는 거기서 주어져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마는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건 남이 못 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입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집회 현장이든 어느 현장이든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모이면 나는 가겠다라고 살지 마세요. 한 사람이 가도 내가 갈 거고 100사람이 가도 거긴 내가 있을 거고 10,000사람이 있어도 거긴 내가 있을 거고 100만 명 있어도 거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 모여야 되고요. 10,000명 모여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건 집회는 트렌드인 것 같아. 촛불을 들어야 된대. 하고 가지 마세요 좀. 내가 가야 돼요. 혼자서라도 촛불을 들 때 거기 가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하기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키워야 돼요. 강하셔야 돼요. 예?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져요. 스스로 일어나려는 사람만이 끝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금 강 박사가 일어나 있습니다. 예. 아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일이라는 우리가 워낙 이제 사회 체제 포획대에 있어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신 건데요. 시간도 다 됐고 이야기도 많이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우리 강신주 박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마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꿈이요? 그 제가 지난번 다상담 테마가 그거였는데요. 꿈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삶은요. 그냥 버팅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역사가 진보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많이. 그냥 지배의 테크닉이 좀 많이 좀 변했죠. 아직도 자기가 일한 걸 자기가 못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시스템으로 엮여서 분업이라는 논리로 하지만 분업을 전체 통과하는 사람이 모든 이익을 갖는 사회에 살고요. 차라리 말이죠. 좀 인간답게 살려면요. 자기 혼자 쇼 붙일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던가 이게 더 좋아요. 내가 통제가 되잖아요. 무슨 일인지 다 알고요. 회사에 부품되는 사람들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의외로 많은 부분. 제 꿈은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아요. 김수영이 꿈꿨던 거죠. 그 달나라의 장난이란 시에 나오죠. 김수영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혼자 서야 된다고 돌아야 된다고. 김수영의 그림이 어떠냐면요. 팽이 가지고 성찰한 건데요. 팽이 2개가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하나가 넘어지거나 둘 다 넘어지죠. 우리는 스스로 돌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과 같이 가고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수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김수영 성찰이 맞다고 보고요. 인문학의 진보는 없어요. 김수영적일 거냐 니체적일 거냐 그 수준에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아마 조선조 시대 때문에 딴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니까 이 얘기하고요. 그 시에 이래요. 생각해 보면 서러운 일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생각해 보면 서러워요. 김수용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우리는 하나니까 전체주의적으로 하나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팽이처럼 판에서 같이 돌자고요. 그래서 시에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안 돼요. 서럽죠. 그런데 삶은 그래요. 강해지세요. 남편을 사랑하든 아내를 사랑하든 애인을 사랑하든 그 인간이 없으면 못 살도록 그 사람한테 기대지 마세요. 기대는 걸 허락하지 마세요. 애인이 남자친구가 쓰러지면요 피해버려요. 바닥에 넘어지게. 그래야 일어나요 걔가. 사랑은 그런 거예요. 기대면 둘 다 넘어져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만이 가능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구절 김수영의 달나라의 장난 그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생각해보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처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그 김수영에 관한 책도 우리 강신주바가 썼는데요. 결국 팽이처럼 스스로 도시는 삶을 살면 오늘 얘기됐던 많은 분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